장관 전격시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신 거라 제가 장관님 SNS 쭉 들어가서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봤는데 만시부 요청까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그동안에 좀 제가 직업이 다양해졌습니다. 서강대학교 멘토링 센터에서 공동센터장도 맡고 있고요. 네. 또 박영선의 테크토크라고 해서 그 머니투데이 티타임즈에서 하는 그 저의 고정 프로도 또 생겼어요. 네. 책을 3권을 쓰다 보니까. 네네네. 또 뭐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뭐 자문위원 뭐 해가지고 자문해달라 그러면 또 거기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바쁘시네요. 그냥 다양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근데 눈에 떴던 게 SNS 프로필은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돼 있는데 책을 반도체하고 AI 관련 책을 3권이나 쓰셨어요. 네. 기술 패권 3부작.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책을 3권이나 전문 서적을 내셨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결정적인 계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네. 이제 제가 반도체 주권 국가라는 책을 2024년 1월 달에 냈으니까 2년 전이네요. 딱. 그러니까 네. 2년 동안 3권을 냈는데 사실은 1990년대 초에 이건희 회장, 제가 MBC 경제부 기자로 있으면서 이건희 회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1시간 내내 반도체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1990년대 초니까. 네,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팔로우업 퀘스천 이런 거 못했고요. 네네 거리다가 그냥 끝났는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더니 방송국이 다 반도체더라고요. 통신, 뭐 카메라, 그렇죠. 예. 텔레비전 모두가 반도체인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네, 다. 네, 네. 그리고 이제 MBC 경제부장을 끝으로 해서 국회에 와서도 제가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또 뭐 법사위 이런 데 있으면서 이 이슈만큼은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990년대에 삼성이 세계 최초의 디램 개발 이거 할 때 제가 그거 리포트 하던 기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네. 따지면 한 40년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 흐름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 3권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 코스피 5천을 목전에 둔 우리 증시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AI 시대의 전략 물자. 사실 예전에 반도체 저의 기억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는 표현부터 이제 기억에 남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의 전략 물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장관님 AI 시대 한국 반도체 산업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평가하시나요? 네, 오늘은 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주가는 좀 빠지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산업의 그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이 과거의 PC 모바일 중심의 슈퍼 사이클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공급 부족 상태에서 AI 중심의 그 구조적 수요 확대가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HBM을 비롯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버드 가서 뼈저리게 느낀 거는 저는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이렇게 느끼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너희 나라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찍어내는 나라야. 이렇게 제조만 잘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AI 반도체 설계할 수 있어?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저희가 반도체 AI 부품을 공급하는 국가에 멈출 거냐. 아니면 이것을 정말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잘 합심해서 잘 나가서 AI 산업 전체를 설계할 수 있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갈 것이냐. 사실 이런 아주 그냥 결정적인 시기에 지금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 평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가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네. 삼성전자의 재고가 한 50조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대한민국 반도체는 인공지능은 없고 창고만 있다. 이제 그게 2024년의 상황이죠. 네네. 네네네. 그러면데 지금 올해는
뭐 지난해부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일단 시기적으로 지난해 올해를 비교하면 어떤 게 결정적으로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모리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좀 벗어났죠. 우리 기업이요. 네,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와 TSMC의 어떤 그 수율의 차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주 과제였는데 네. 저는 이것이 아직 완전히 극복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그동안의 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약간 제거가 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그런 지금 딱 그 지점입니다. 네. 네. 지금 장관님 책 반도체 주권 국가에 보니까 네. 대한민국 반도체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란 챕터가 있더라고요. 장이. 네. 거기서 보면은 반도체 생태계 한국 반도체 생태계 없는 거 후방 산업, 네. 반도체 설계, 전방 산업, 네. 유연한 조직 문화 맞습니다. 이렇게 4개를 네. 하셨어요. 제가 듣기에 공부 많이 하셨네. 네. 좀 네. 잘해줘서 하겠습니다. 네.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에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그렇습니다. 논의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이게 속 시원하게 제가 추진되지 못했다고요. 그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 우리도 예. 반도체 설계를 하는 스타트업을 키우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처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다가 오파를 했어요. 정부가 R&D 자금을 대줄 테니까 매칭해서 이걸 좀 네네. 같이 해보자. 네네. 근데 그 당시 SK 하이닉스는 처음부터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삼성전자는 고민은 했어요. 6개월 정도. 그러다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암 손정희 의장이 하는 암 최근에 다녀가셨죠. 네네. 이 암에다가 오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암은 바로 그 다음 날 자기네가 다 되겠다는 거예요. R&D 자금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암하고 저희하고 처음에 20억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그 R&D 자금을 이제 그 스타트업한테 줬거든요. 반도체 설계하는 그것이 이제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디백스, 모빌린트 최근에 예, 언급되고 있는 그 기업들이 한 10개 회사를 골랐는데 그중에 5개 회사가 지금 거의 이제 R&D 자금 2조 받아가지고 약 3천억에서 1조 정도의 가치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그래서 저는 이분들하고 이제 아직도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일종의 데모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리고 당신들이 앞으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을 합해라.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힘을 합해라고 얘기하는데 플러스 업스테이지 까지 해서 한 5개 이제 그 대표들하고 네. 제가 교류를 조금 하는 편인데 업스테이지는 요즘 국가대표 AI 거기에 유일한 스타트업으로 그 네. 회사군요. 업스테이지. 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혁신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기회를 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이게 좀 연관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잠깐 됐다가 지금 살짝 내려왔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요. 네. 이게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인데 이게 지금 뭐 부지 입지를 놓고 얘기가 좀 오갔었는데 그거보다는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장관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질척질척하죠. 그러니까 첫째 이제 그 새로 생기는 저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네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대기업 중심의 그 반도체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은 저희한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원가를 절감하는 어떤 도구로 더 계속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파트너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첫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여기는 태생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2년 전에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2024년 1월 6일로 제가 기억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뭐 엄청난 프로젝트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네. 정치적 경기도표를 의식한 어떤 그 정치적 정치적 쇼를 하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과연 반도체의 3대 조건 그러면
전력, 물,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은 용인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치고 과연 전력과 물이 확보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거 문제 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용산에서 어떤 분이 연락을 했어 저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전력이나 그 물이 확보됐다는 자료를 달라. 예.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요. 예. 그 자료를 주겠다던 분은 지금 어디 공기업 기관장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전력이 10기가와트가 필요하거든요. 10기가요. 네, 이 10기가면은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10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계획은 LNG로 3기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7기가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 강원도에서 끌어온다, 호남에서 끌어온다. 이래서 지금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래요. SK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 이제 삼성은 지금 이제 땅 계약 이제 했잖아요. 네. 그러면 SK가 하겠다는 거기는 이 3기가 갖고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2030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2030년 이후에 이제 삼성 팹이 들어갈 텐데 이거 전력 확보 못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그 전기가 남아도는 호남이나 네. 경북 지역에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만 찍어내는 국가에서 AI 산업 전체를 보는 풀스택 그러니까 아키텍처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고 패키징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패키징과 같은 이런 후공정은 비교적 인력을 구하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전력도 조금 덜 먹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예를 들면 아리백 산단 반도체 특화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로만 하는 그것을 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구조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용인을 지금 이거 안 한다고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네. 저는 국가 정책은 어쨌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이게 어쨌든 1차, 2차, 3차 단계적으로 가니까 저 뒷부분에 전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들은 아예 지금부터 설계를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그 장관님께 이제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를 처음에 설계 부분에 있어서 네. 스타트업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논의를 했을 때 당시 우리 기업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사실 어느 정부든 최근 들어서 다 스타트업 육성은 다 얘기를 해요. 그건 공통적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기술 탈취와 관련된 그렇죠. 건데 네. 최근에도 루센트 블록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게 지금 토큰 증권 기반의 네. 조각 투자 장외 거래소를 네.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맞습니다. 이 기업의 기술 탈취 논란이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이거는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광산에서 광산이 위험하잖아요. 네. 그 광산의 위험은 오롯이 광부의 몫이고 거기서 금을 캤다. 그런데 그 금은 옆에서 구경하던 구경꾼이 가져가는 이제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 루센트 블럭 사태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중기부 장관 할 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네. 새로운 혁신, 새로운 핀테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STO, 그러니까 Security Token Offering, 그러니까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자산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토큰 형태로 만드는데 이걸 왜 토큰 형태로 만드느냐? 조각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게 잘게 나눠서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네. 일반 서민들이 커다란 빌딩 살 수 없잖아요. 네. 또 비싼 그림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게 나눠서 같이 투자해갖고 거기서 이득이 나오면 그걸 나누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루센트 블럭이라는 이 창업하는 이분이 스타트업이 그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박 샌드박스 속에서 실험을 하다가 4년 정도 아마 이걸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회원이 한 50만 명 되고 오, 그다음에 예. 그동안에 투자도 한 300억 받았던 것 같고 네네네. 그런데 금융위가 이거를 정식 인가 절차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컨소시엄을 구성해라. 그런데 정작 결정은 그 지금까지 착착착착 경험을 쌓아왔던 루센트 블럭은 탈락시켜버리고 아, 금융위에서. 예, 예. 네네. 새로 그 넥스트 트레이드라는 새로운 회사에 인가를 줘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넥스트 트레이드의 대표가 금융위 출신이고요. 아. 또 넥스트 트레이드 안에 또 금융위 그 출신 직원들이 들어가 있고 네네. 이러니까 지금까지 그 4년 동안 고생했던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저한테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거 좀 대변해 달라고. 아, 예, 예.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금피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모피아 뭐 있잖아요. 예전에, 네.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그 금융위원회 시각 안에서만 이 사일로적인 시각으로 이걸 볼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 AI 시대에 디지털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금융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융에서 이 변화하는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퓨리오사의 예나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을 그 암의 손정희 회장이 암하고 그 설계 학교를 그 중기부가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손정희 회장이 오셔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암 설계 학교 그래갖고 이걸 산자부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보고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저거 내가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중기부에서 계속 하던 건데 부처가 바뀌었네요. 네, 왜 산자부가 저걸 시작하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렇다고 제가 같은 여당 입장에서 이걸 페북에 올리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안 했지만 저는 이건 부처 간에도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그 부처가 서로 간에 어떤 그 칸막이를 허물고 이제는 융합 시대로 가야지. 이렇게 부처가 칸막이를 치고 뭐 중기부가 하던 일을 산자부가 뺏어가고 산자부가 하던 일을 과기부가 뺏어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고쳐야 된다고 네. 봐요. 네. 저거 말씀을 주셔가지고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일단은 논란이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14일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 인가 결정을 연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 이제 예. 이분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기자분들이 80명이 왔대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넥스트 트레이드 측 물론 기사입니다만 일단 넥스트 트레이드 측은 루센트 블록 기술을 탈취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는 말씀까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건 이제 케이스로 얘기를 사실 사례로 해주신 건데 네. 혁신은 스타트업이 하고 수학은 대기업이 한다는 게 지금 계속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맞습니다. 네. 스타트 기업이 사다리를 잘 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첫째 이제 규제 샌드박스만 할 것이 아니라요. 이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와서 어쨌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계속 실험하면서 고생하는 그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어떤 페어한 그런 어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서 노력했던 노력의 대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예.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4년간 계속 그 루센트 블럭한테 실험을 하게 해놓고는 이게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금융위가 확인을 했으니까 정식 인가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본 일이 없는 회사한테 주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억울하고 국민들도 저는 여기에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국제 소식이지만 우리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질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에 또 장관직을 수행을 하셨잖아요. 지금 네. 2기에 들어와서 상호간세 폭탄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반도체를 특정해서 네. 반도체 간세 카드까지 지금 꺼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 관세 문제는요. 예. 단순한 관세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카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 삼성전자의 공장을 미국의 어디 한 군데 더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유치하고 싶은 건데 저는 이 문제도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지금 AI 반도체의 수요가 모자라서 공급 부족 현상이 있어서 막 HBM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회사한테 정부가 R&D 자금을 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드는 HBM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지난 한 3, 4년 동안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장이 100% 가동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 예측이 우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를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하냐, 해남으로 가냐, 뭐 어디 전북으로 가냐, 이것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결국은 수요가 수요가 예. 앞으로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그림 없이 계속 공장만 져서는 이거는 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관세 카드도 이런 어떤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카드인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의 핵심은 과연 대한민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대체 가능한 품목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아니면 쟤네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못해. 이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서 생산하는 거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 위치로 확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어떤 미국의 어떤 이런 관세를 통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한 압박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품목 뭐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산업에서. 저는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다 HBM 3E, HBM4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네. 대한민국이 저는 풀스택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풀스택이라고 하면 네. 그동안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제조하고 찍어내고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거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았지만 네. 이제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패키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서로 그러니까 칩넷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이 로직이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다 한 곳으로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칩넷 위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올라가고 모듈화돼서 그 주문형으로 그 회사에 맞는 반도체를 이렇게 끼워 넣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네네. 이런 어떤 이것을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도 이런 큰 그림을 그려 있는 어떤 기구로서 저는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또 하나가 뭐 거품론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AI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님께서 앞으로 2, 3년이 AI 산업의 마지막 골든 타입이라고 강조를 하셔서요.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앞으로 3년간 미래 100년의 구조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준이 정해지고요. 예. 지금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쥐고 갈 거냐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놓쳐버리면 우리는 계속 하청업체로 전략하고 부품 공급 업체에서 머무르는 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5G에서 6G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6G 저는 통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쟁을 하면 그 망을
부시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 6G의 표준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과거에 CDMA 뭐 이런 어떤 통신의 어떤 표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네네. 우리가 이런 어떤 AI 산업에서의 스탠다드를 대한민국이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네네. 네. 골든타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네. 내서 나와주시면 네. 잘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1일 수요일 전격식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